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신년기획 특집 대담 2017년 정치 경제를 말한다. 네, 신년기획 뉴스 정면 승부 2017년 개헌과 경제민주화를 말한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정치아카데미의 김만원 원장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셨죠. 김종인 전 대표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준비기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하지만 개헌에다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제정책의 대전환 등 시대적 요구는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정면 승부는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개헌과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인물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전 대표 모시고 법 질서와 경제 그리고 그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고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시민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올해 2017년도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예상을 합니다. 대기업들은 혼자 독식하지 말고 경제민주화에 좀 더 신경을 써줘야지만이 상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살아도 똑같은 것 같아요. 통장의 잔고라는 게 채워지지 않고 진짜 작년에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항상 제자리지?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것만 조금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전통시장 골목골목으로 찾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자라는 청소년들 그다음에 이제 한창 사회 나올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살기 편한 그런 쪽에서 많이 복지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우리 국민들이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말 그대로 진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달걀값도 그렇고 특정 물품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갑자기 물품이 사라져가지고 커다란 이제 경제적 손실이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에 관한 거는 수출 수입이 원활히 돼가지고 시장 활성화가 되는 게 제일 급선무겠죠. 국민이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됩시다. 그래도 우리 시민분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신년기획 뉴스 정면 승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나와 계시고요. 한국정치아카데미의 김만원 원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앞에서 시민 목소리도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상당히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과 또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올해 지금 시민 목소리도 들어보셨는데 경제 전망이 어둡습니다. 근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경제 전망은 정부의 공식 발표에 하면은 금년도 2.6% 정도. 네. 나는 금년에 2.6%의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거시 지표상으로는 아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럼 2.6% 경제 성장을 하면은 일반 국민의 서민들의 소득은 그러면 얼마나 증가하느냐. 네. 2%가 증가하느냐, 1.5%가 증가하느냐. 이것이 서민들의 경제 상황을 갖다가 측정하는 가장 큰 척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양극화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걸 지금 1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양극화가 좁혀졌다는 소리는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이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서부터 이 경제 운영의 틀을 나는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네. 이제는 그만 대기업을 위주로 해서 경제 운영하면은 모든 게 다 잘 된다 하는 종전의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탈피를 하고 이제는 종전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계층이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네. 이쪽의 지원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럼 먼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좀 있으면 이제 구정이 되고 새해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께 인사도 하면서 직장을 구했냐, 결혼을 했냐, 자녀는 어떻게 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건데 청년 일자리 지금 청년들이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게 포용적 경제 성장 안에서 가장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전부 대기업 직장들이에요. 네. 그런데 대기업은 지금은 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할 것 같지만 네. 대기업의 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뭐 어디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수가 있느냐. 흔히들 얘기를 해서 뭐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보면은 99%가 중소기업이고 88%가 거기에 고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은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의 임금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것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상황에 가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절대로 이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있어도 청년들이 그걸 선언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네.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을 좀 정부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경제정책의 방향을 갖다가 그쪽으로 선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제가 어제 외신을 보니까요. 일본의 후코쿠 뮤추얼 라이프라 그래서 그 보험회사인데 이미 보험회사 안에 35명의 인공지능 로봇이 근무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자리 문제도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점점점 본격화된다면 정말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노동시장의 개념 자체가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 그렇죠. 되는까지 같아요. 예. 그런데 저 김종인 전 대표 말씀처럼 포용적 성장. 저기 정은찬 전 총리의 경우도 같은 시각을 갖고 계시죠? 그 사람 무슨 동반성장이라는 영어는 좀 다르지만 아니 그거는 그 사람은 기업만을 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은 기업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김종인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 그게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그런 입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정부에서는 그런 방향을 채택하지 않죠? 힘드니까. 어느 면에서 힘든 거죠? 아니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하려면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독과점 업체 몇 사람을 상대로 할 것 같으면 쉽게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정책이 그동안에 잘못된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정책은 복잡하고 힘들고 생색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쪽은 싹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기업 뭐 유통구조도 뭐 근대화한답시고서 무슨 대형마트니 무슨 백화점이니 이런 것만 상대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재래시장이니 뭐 소상인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있고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그 지난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제 정경련 해체 논란이 나왔고 LG 등 몇 개가 탈퇴하게 됐었는데 정경련 해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경련이라고 하는 기관이라는 것이 대기업의 자기 보호를 위해서 처음에 출발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대기업 스스로가 자기 나름대로의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경련이라는 걸 별로 필요로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네. 정경련은 정경련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기업들의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지 그 존재 가치가 그렇게 크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명목상으로 해체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심점으로는 창구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던데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 지금 현재 경경련을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서 네. 적당히 생명을 유지하려고 생각하겠죠.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종전처럼 종전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함께 고용의 증대를 갖다가 같이 가져왔는데 네. 이번에 4차 산업혁명은 그때하고 달라가지고서 고용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핀란드에서 무슨 기본소득을 갖다가 한번 도입을 해보겠다고 뭐 71만 원씩가 준다는데 그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지만 네. 이제 최근에 미국의 로버트 라이히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볼 것 같으면은 미국도 그런 측면에 좀 준비를 해야 될 단계에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실리콘밸리 자체가 최근에 첨단 기술을 갖다 만들어내면서 자기네들이 만드는 첨단 기술이라는 것이 고용을 급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보면은 뭐 앞으로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보다도 굉장히 빨리 적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에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빨리 도입될 것 같으면 아울러서 고용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심각히 이제 고려를 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봐요.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창조경제였는데 혹시 그런 거 관련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무슨 CF 감독 추진단장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성과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모르겠는 뭐 박근혜 정부의 그 창조경제라는 나는 경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창조경제라는 말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단어가 있기는 하죠. 예, 단어가 저게 2011년인가 이때
로버트 프로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네. 그런 그 창조 경제라는 말을 써서 지역 경제 정책으로다가 창조 경제를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데인데 초기에 몇 번 얘기를 하다가 그건 이제 이미 사라진 개념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잃어버린 30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제도 지금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게 되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포용적 성장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저성장 구조로 진입될 가능성이 큰데 이거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일본의 사회에 잃어버린 20년 네. 최근에 아베노믹스 이게 왜 제대로 성공을 못 하느냐. 네. 기본적인 원인은 돈을 많이 풀고 이자를 갖다가 굉장히 제로에 가까이 놓고 정부가 재정을 갖다가 엄청나게 투입을 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구조조정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구조조정이 무슨 구조조정이냐. 이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전과 똑같은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자체가 초기에는 굉장히 성공한 듯이 보였지만 최근에 와가지고 별로 성공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냐 할 것 같으면 일본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조정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법제화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와서 일본에서 대기업의 이사회 구성하는데 당신네들 회사에서만 잘한 사람 말고 외부의 사람을 좀 집어여 가지고서 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자 그러는데 그걸 법적으로 제도하지 않고 그냥 행정명령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라네. 네. 그래서 사실 내가 1987년 개헌 때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헌법조항에다 집어였지만 지난 2012년에 왜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냐. 그때까지 아무런 발전을 못했어요. 헌법에만 존재했지 그 가치가 뭔지를 갖다 인식한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갖다 얘기를 할 적에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나라 여기 대사관 중에서 일본 대사관이에요. 예. 일본 대사 공사가 찾아와서 당신 뭐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자꾸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답을 이렇게 했어요. 네. 우리가 당신네들을 벤치마킹해서 경제 이 산업화를 성공을 했는데 이제 가만히 꼴을 보니까 우리가 또 당신네들의 실패한 상황을 그대로 닮아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닮아가지 않기 위해서 사전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도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경직된 상황이라고 본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위해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법인세도 내려주고 경제 환경을 개선해 준다는 게 전부가 다 대기업의 위주로 다 개선을 해 줬어요. 예. 그러나 투자는 늘지 않고 유보소득만 늘어나는 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 할 것 같으면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면 어떠한 정책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갖다 당연히 정부가 구상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결국 가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경제는 침체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이 10대 재벌 기업들이 현금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쌓아놓고 있는 돈이 한 500에서 600조 된다고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빨리 투자로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적 체제, 제도 이런 것들이 구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내용들을 87년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조항에 넣었을 때는 구상을 하고 넣으셨는데 역대 대통령들을 쭉 경험하시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나를 봤는데 처음에는 약속을 하셨다가 또는 처음부터 아예 안 보이는 분들도 계셨고 약속을 하셨던 분들도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 약속을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개헌과 민주화의 상징인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전 대표 모시고 말씀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신년 들어서 한국 정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개헌과 경제민주화 이 두 가지는 대선 이슈이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의 김만훈 원장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계속해서 한번 김 대표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시죠. 네. 국정농단 세력이 무기력하게 되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예컨대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된다든가 김정희 압력이 없어지니까 따게 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탄핵 정국은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불안정성, 혼돈 이런 것들이. 물론 그런데 우리 경제 자체가 무슨 이런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다소 불안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하지만 우리 네. 본질에 큰 손상을 미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무슨 경제에 대해서 그 탄핵 정국이 크게 영향력을 줬다고는 보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우리 국가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개조를 위한 오히려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새로운 각성을 갖다 모두가 다 한다면 정치권이고 뭐 기업이고 이 국민이고 각성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계기가 돼서 보다 더 활력일 수 있는 우리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별로 이렇게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옛날 방식으로 갈 것 같으면은 나라 이제 이 장래가 조금은 어둡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저기서 국가 대개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쪽은 개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는 현재 이제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네. 물론 국민들은 끊임없이 이제 요구하고 입장들을 발표를 해야겠죠. 그러나 네. 대의제 기구에서는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디 가서 돼요? 대의제 기구인 국회의원이라든가 정당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탄핵은 탄핵이고 국회 헌재는 국회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헌법재판소가 저희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탄핵은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회는 이번에 뭐 흔히들 얘기하는 식으로 촛불 집회 민심을 제대로 확인했으면 촛불 집회에서 나타난 민심을 갖다가 제도화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좀 발전시킬 것이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은 뭐 이제 탄핵 과정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지만 저는 그래서 다음 2월 달에 열리는 임시국회가 네. 과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입법을 하겠느냐. 그걸 한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떠오르는 우선적인 그 입법 과제들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번에 경제민주화 과제로 일하는 뭐 상법 개정안 같은 거 공정거래법 개정안 또는 대기업의 무슨 우리 박영진 의원이 의원 입법으로 많이 제출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박영진 의원 보니까 문자 뭐 많이 지금 상위 문자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입법이 과연 제1당으로서 지금 뭐 이 국민의당이나 보수 개혁당이나 이런 사람들도 뜻이 같다고 그러니까 네. 이제는 뭐 국회 선진화법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구비가 됐다고 봐요. 예. 그러면 이런 여건이 구비됐으니까 과연 그 입법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이번 2월 국회의 하나의 시험대가 되지 않겠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예. 국회는 그대로 가는데 정당 차원에서는 보니까 여러 가지 역동적인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 그나마 가장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 정도가 네. 상수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네. 나머지 정당들은 뭔가 지금 이합 집산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도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포용적인 당 운영이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불만 세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친문이다 비문이다 이렇게 가지고 갈려져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새누리당은 지금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을 해버린 그런 정당이 돼버렸고 네. 그다음에 뭐 이 소위 보수 개혁당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새누리당에서 조금 비슷한 양상을 갖다 보이는 정당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지금 현재 기능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자기네들이 정말 새로운 무슨 개혁을 갖다 한다고 하는 그런 입지를 구축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1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같이 협력을 해서 개혁 법안을 갖다가 완성을 시킴으로 인해서 진짜 자기네들이 네. 실질적인 개혁 세력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은 지금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신년기획 특집 대담 2017년 정치 경제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모시고 특집 대담 지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